네, 여러분, 오늘 한 20분 정도 늦어서 미안해요. 제가 평소 출발하던 곳이 아니어가지고, 어, 제가 한가한 시간대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 보니까 36분 걸리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1시간 20분으로 늘어나서, 와, 깜짝 놀래가지고, 시간 내에는 아무리 빨리 와도 못 오겠구나 해서 제가 사이버 캠퍼스의 시간을 다시 재공지하고 출발하느라고, 여러분, 죄송해요. 어제 대전 내려갔다 오느라고 저희 서울 어머님 집에서 출발 처음 해봤더니 36분밖에 안 걸려서 와, 수원이랑 얼마 차이 안 되네 라고 그래도 1시간은 아침 시간이니까 넉넉히 잡아야겠다 했는데 뭐 1시간 20분, 1시간 4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와요?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대중교통으로 와요? 전철 타고? 제가 가톨릭 대학교 처음 왔을 때 대중교통 이용할 때 어느 역에서 내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역곡역, 소사역 아주 딱 중간에 위치해서 제가 소사역에 위치했나? 그래서 그 구글 맵 보고서 입구를 따라서 왔는데 얘가 후문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후문 쪽 딱 가고 있는데 코로나라 정문만 개방한대요. 그래서 제가 정반대를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을버스 기사님이 계시길래 가톨릭 대학교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가냐 했더니 이분도 아주 당황하시더라고요. 일단 마을버스를 타 정문까지 태워줄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문 와가지고 가톨릭 대학도 그 차 안 가지고 오면 다 김수환관을 통과하게 해서 가더라고요. 그거 아니었으면 덜 헷갈렸을 텐데 그쪽을 통과해서 가다 보니까는 건물에서 되게 헤매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니콜스관이었던 것 같긴 한데 여기가 계속 미음자로 빙글빙글 돌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된 거 못 찾겠는데 그래서 저희 법학과 이제 하민경 교수님 만나기로 했는데 학교 다 왔다고 했는데 30분이 넘어서 어디에요 이러는데 나도 잘 모르겠는데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다음부터는 대중교통을 타면 안 되겠구나. 아, 너무 고생해 가지고 그랬는데 여러분도 어 대중교통으로 오면 되게 좀 힘들죠. 기진맥진 학교 오고 올 때 다 힘이 빠질 것 같던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는 서울 쪽에서 내려오는 거는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오늘 벌써 14주 차예요. 다음 주 차는 이제 보강 주간이라 제가 한 1시간 이내에 빨리 수업 마칠게요. 여러분 수업을 진행해도 귀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쵸? 아직 다음 주부터 시험인데 이게 뭔 말인가. 그래서 우리 3주 차부터 오늘 수업까지만 그러니까 오늘 또 말 바뀌었으니까 중간고사 이후부터 9주, 10주, 11, 12, 13, 14 여기서만 기말고사 낼게요. 그 전에 이제 3주 차부터 14주 차까지 낸다고 했는데 중간고사 이후 범위부터 시험 내기로 다 원하셔서 9, 10, 11, 12, 13, 14 다음 주 보강 주간 범위는 시험 범위 안 낼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시험 문제 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인간대상 연구에 대해서 생명윤리 쟁점에서 그 부분을 한번 수업 나가보도록 할게요. 또 뭐 기말고사 관련돼서 궁금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은 사항들이 있나요? 어, 저한테 바로 지난주에 메일 준 학생들이 몇 명 있어서요. 확인해 보니까 제가 막 엄청 어렵게 낸다고 했잖아요. 어, 그러지 말라고 바로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좀 쉽게 내서 좀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길 원한다라고 해서 제가 알겠다라고 일단 메일을 보냈거든요. 여기 안에 있는 학생이 보낸 거예요. 메일.
아닌가?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 이름을 웬만하면 다 외우고 싶은데 다 스마트 출석이어서 이름들을 몰라서 어떡하죠? 네, 너무 그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음, 시험 시간, 그러네요. 하나 더 있었던 게, 10시 말고 11시에 시험 시작했으면 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업이 10시부터 1시까지인데, 10시 말고 11시부터 시험 치는 게 어떠냐. 50분 시험이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11시부터 하는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10시 너무 일찍이어서. 11시 괜찮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실래요? 다 괜찮다고 하네요. 네네네. 그러면은 시험 시간 11시부터 하는 거 11시 시험으로 할게요. 6월 21일 날 우리 시험이죠. 네. 그리고 네네네 맞습니다. 김지현 학생이 채팅 주셨는데요. 보강주 수업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하시고 9주차부터 14주차만 시험 범위인 거죠. 네, 맞습니다. 9, 10, 11, 12, 13, 14. 6주차 수업 시험 범위에서만 20문제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 낼게요. 네. 여러분 시험 문제는 아직 안 냈어요. 여러분은 그 화요일 시험이면은 하루 전날 오전까지만 시험 문제를 보내달라고 해서 아직 시험 문제를 개발을 안 한 상태여서 그래도 요번 주말에는 다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14주차 주제는 인간 대상 연구예요. 인간 대상 연구, 첫 번째로 그 개념에 대해서 보겠고요. 인간 대상 연구의 규제 모델에 대해서 보고, 쉬는 시간 20분 갖고, 그 다음에는 인체 유래물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간 대상 연구란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인간 대상 연구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 대상자란 요 개념은 생명일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인간 대상자란 인간 대상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어, 이 개념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임상 시험이나 이런 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 또 인간 대상 연구 대상자가 되는 거죠. 어, 우리 인간 자체, 우리 연구 대상자로서의 각각의 개체인 저나 뭐 여러분들도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 이외에 인체 유래물 연구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인체 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는 연구. 이게 인체 유래물 연구예요. 그래서 인체 유래물에 대한 개념은 생명윤리법 제2조 제11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우리 어, 뭐 약을 개발하거나 하면 우리가 직접 투입돼야 되지만 우리 몸에 있는 거를 또 채취해서 연구를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인체 유래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법에서 보면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이라는 말은 즉 인체 유래물은 인간과 그 육체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됨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 몸에서 떼어낸 거예요. 그래서 인체 유래물의 범위를 보면 인체 구성물이 있죠.
조직, 세포, 혈액, 체액과 분리물, 혈장, 혈청, 염색체, DNA, RNA 이외에 2차 분리물이나 인위적인 강호 물질, 뭐 세포 배양물이라든지 장기 배양물, 체세포 복제 배아, 우리 체세포 배아 복제하는 방법은 알았죠. 뭐 그렇게 해서 복제 배아를 만드는 것들도 인위적인 가공 물질, 혈병 이런 것들도 다 인체 물의 유래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죠. 인간 대상 연구 방법을 이제 분류별로 나눠 보면요. 채팅창에 채팅이 보이네요. 네네. 윤빈 학생 출석은 끝나고 메일이나 문자 보내주세요. 네. 인간 대상 연구를 그 방법에 따라서 한 세 가지 분류 방법으로 보면 관찰 연구가 있고 두 번째 조사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 연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관찰 연구를 보면 관찰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행동 등을 관찰, 기록, 분석하는 연구 방법으로 교육학이라든지 인류학, 심리학, 경영학, 의학 등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연구 대상자의 습관이나 행태 등에 대한 관찰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촬영이나 녹음 등을 통해서 연구 대상자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될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조심해야 되죠.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조사 연구는 특정 연구 대상자 혹은 연구 대상자 집단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연구자가 알고자 하는 특정한 정보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사회학이라든지 교육학, 경영학, 의학 연구 등에서 많이 사용되죠. 조사 연구에서도 연구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문제시 될 수 있어서 뭐 여기서 조사 연구에서 밝혀진 자료를 근거로 뭐 성적 취향이라든지 정치 성향이라든지 종교, 범죄 유무나 뭐 재산 정도 등 예민한 정보를 물을 경우에는 아주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죠. 저도 이대 대학을 얘기해도 되죠? 뇌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가 이제 이화여자대학교예요. 이화여자대학교에 뇌융합과학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는 국가 예산을 뭐 몇백억 단위로 받아서 뇌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뇌 연구에 있어서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연구가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연구소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저도 뭐 한 2년간 MRI를 찍어서 저의 뇌를 다 어떤 상태인지 분석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MRI 찍고 근데 MRI 찍을 때 제가 이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찍는 것 같아요. 근데 누워 있을 때 항상 앉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3개월 뒤, 6개월 뒤, 그 다음에 1년 뒤 그리고 2년 프로젝트여서 처음에 한 번 하고 3개월, 6개월, 1년, 2년 딱 이렇게 해서 2년 5번을 찍거든요. 그래서 찍을 때마다 이제 뇌 상태가 인지도라든지 이게 상위 몇 프로인지 뭐 검사하는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의 한 5시간에서 6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뭐 손으로 뭐 꼽는 이런 훈련을 그런 테스트에서부터 뭐 설문 작성은 기본이고 MRI 단층 촬영도 하고 있어서 그걸 보면 이제 제가 뭐 인지도 상위 몇 프로다 뭐 이런 게 다 조사가 되고 뇌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까지 2년간 조사를 하는 거라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보니까 조사 항목, 설문조사 항목에 막 그런 사항들이 있는 거예요. 뭐 이게 뇌 뭐 이런 거 반응이기 때문에
약물 반응 같은 거에 대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약류 등 관리법 뭐 최근 3개월간 복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와, 제가 이 그렇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그런 거 했다면은 이 정보들이 이대 연구소에 제 후배 어, 교수들이 있거든요. 와, 이 사람들 다 보는 거 아니야? 되게 어, 내용적으로 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뇌에 대한 연구기 때문에 뭐 이런 트라우마 같은 거 겪은 사람들이 없는지 그런 것 저의 이제 과거 기록 같은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설문사항 보면 내 개인 정보 되게 프라이버시인 건데 이런 거 알 수 있겠다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사 연구할 때 특히나 그 항목이 한 300개 정도가 넘거든요. 페이지로 A4로 한 20, 거의 30페이지 정도 돼서 그거는 뭐 시간이 되면 미리 체크해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다른 조사들 하면서 계속 체크를 하는 건데 굉장히 많아서 저의 웬만한 개인 정보들이 다 알 수 있을 상황이어서 종교는 당연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범죄 유무도 뭐 마약류라든지 이런 거 복용 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재산 정도도 확인할 수 있겠더라고요. 나이대랑 연봉 체크하는 뭐 그런 것도 있어서 이거 좋은 의도로 조사 연구에 참여했는데 제 개인정보 기록 다 주고는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거기서는 어,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중도라도 연구 참여에서 빠져도 된다라는 그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왕 처음에 했는데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2년 딱 채워서 끝내긴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설문조사하면서 아는 지인들이 이제 연구소에 있으니까 이거 다 그래 뭐 봐도 되기는 한데 좀 껄쩍지근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는 네, 이런 개인정보 보호가 어느 때보다 철저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실험 연구예요. 실험 연구는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특정한 가설을 증명하거나 새로운 학술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실험적 처치나 중재를 한 후 그 결과를 보는 것인데 심리학이라든지 행동과학, 대부분의 의학 연구가 이 실험 연구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실험 연구는 연구의 성격에 따라서 연구 대상자에 가해지는 처치, 위험이 문제가 돼요. 실험 연구가 진짜 역사적으로 많이 와 어떻게 이런 실험까지 진행할 수 있었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인간 대상 연구 개념에서 의학 목적의 실험 연구, 아까 실험 연구 중에서도 의학 목적 실험 연구는 치료 연구와 비치료 연구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새로운 치료법을 고안했을 때 이를 환자에게 적용해 보는 연구가 대표적인 치료적 연구죠. 임상 시험 같은 거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 제약회사가 약을 개발해서 이 약이 인간한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이런 인간 실험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 뭐 FDA 승인이라든지 KFDA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은 임상 시험을 다 거쳐야 되는데 이 치료 연구의 대표적인 게 임상 시험이에요. 비치료적 연구는 치료의 성격이 없이 학술적 목적을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가 비치료적 연구다라고 해서 이제 의학 목적 실험 연구에서는 크게 치료적 연구와 비치료적 연구 이렇게 크게 둘로 나뉜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대상 연구의 규제 모델을 보면은 의생명과학 연구는 역사적으로 종종 연구 대상자들에게 심각한 해악을 끼쳐왔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나치 독일이 유태인들 상대로 생체 실험을 가하고 많은 유태인들이 학살됐죠. 여러분이 또 그만큼 또 많이 아는 게 일본 731 부대 정확한 명칭은
관동군 방역급수부 본부예요. 일본 군들이 이제 관동 지방에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긴 군인들이 만든 그 일본 군들이죠. 그래서 관동군 방역급수부 본부라고 하는데 여기 731 부대 마루타 시험을 했죠. 그래서 이 731 부대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밝혀지지 않았던 게 나치 독일은 2차 대전 패망 이후에 뉘렌베르크 재판을 통해서 그때 참여했던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 다 유죄 판결 받고 그 중에 한 7명은 사형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재판 기록들이 다 있어요. 근데 관동군 방역급수본부는 은폐하기 위해서 마르타들을 프로 다 죽였어요. 그래서 생존자가 없기 네, 때문에 제가 지금 밝혀지지 수업하고 있는데 못하다가 일본에 있는 그 듣기는 해가지고 소설가 교수님한테 메일 남기고 칼럼니스트가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짝퉁 731 부대에 헬프인 줄 대해서 알았어요. 좀 조사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책을 냈어요. 이 사람이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악마의 포식이라는 이 책으로 번역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일본어에서도 악마의 뭐뭐의가 뭐뭐 노죠. 그래서 악마의 포식해가지고 네, 이분이 그 사료를 모집하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을 기록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사실적으로 만든 이야기인데 이분들이 그 731 부대에 근무했던 이 의사라든지 그 경비원들 이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생생한 기록들을 해놓은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부대명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그 사람들 도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731 부대 행태는 다 알죠. 생체 실험을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냥 엄청 터무니없게 사람들을 그냥 물건 다루듯이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이걸 읽었을 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수업 자료를 하면서 대표적인 어떤 케이스를 좀 하나 소개해 줄까 하면서 있는데 그때 감정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도저히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 하나만 케이스로 설명해 줄 수도 없고 그 중에서도 단편적인 지식을 소개해 드린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걸 소개하기에는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장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작성된 거기 때문에 제일 사실에 입각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다른 책들도 일본에서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많고 이거는 바로 그 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증언을 토대로 만든 거기 때문에 한 보니까는 다 비밀리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차 대전 패망하고선 이시 중장이죠. 이 부대장. 절대로 부대에 근무했던 사실을 알리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로 절대로 공직에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한 3가지 서약들을 다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부대가 해산한 거예요. 대신에 이 이시부대의 자료들은 다 미군에 넘어갔죠. 그래서 전번제판 받지 않게끔 하는 조건으로 해서 미국이 다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가고 여기서 아무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치 독일하고 완전 정반대되는 결과죠. 이 사람들 자료를 다 미국에 넘기는 조건으로 다 면죄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이거를 알지 못하게 된 거죠. 미국만 그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 독일과 이제 일본 731 부대 인체 실험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 윤동주 시인 잘 알죠?
윤동주 시인도 후쿠오카 감옥에서 생체 실험하다 죽은 거죠. 이거는 공식적인 뭐 재판 기록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군이 B-29 전투기 조종사들이 일본 본토에 떨어졌거든요. 이 8명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했던 거는 재판 기록이 있어요. 그 시대 때가 윤동주 시인 후쿠오카 감옥에서 이제 생체 실험을 했다라는 건데 그 사촌 형님이 또 있었죠. 그래서 동주 그 주사를 계속 많이 맞고 있다 이런 증언은 있어요. 근데 이제 객관적인 자료, 뭐 재판 기록이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뭐 유언비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정황을 봐보면 후쿠오카 감옥에서 생체 실험이 가해졌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라 이제 수혈이 많이 필요하던 때여서 피를 수혈하는 거 말고 바닷물을 어떻게 정화해서 몸에 투여를 하면 수혈을 하면은 이제 피를 대체할 수 있는 이걸 개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실패한 거죠. 뭐 바닷물을 뭐 몸속에 주사한 거니까 생체 실험 대상자는 다 사망한 사건이죠. 그래서 아니 뭐 되게 황당하지 않아요? 아무리 2차 세계대전 때 1946년 정도에 패망하기 전이니까 30년대 말부터 40년대에 그 연구가 진행된 것 같은데 아니 상식적으로 바닷물을 몸에 주입하면 살겠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멍청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피 성분들이 있는데 무슨 바닷물 뭐 장난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윤동주 씨는 그 실험으로 이제 사망하게 된 거죠. 그게 이런 생체 실험이 아주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일본이나 나치 독일 2차 세계대전 이후니까 30년대, 40년대 이때예요. 그리고 터스키기 매독 연구하고 과테말라 실험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건강을 해치거나 목숨을 잃게 됐는데 이 두 개 실험이 다 매독 연구예요. 미국에서 매독이 엄청 창궐 했었을 때 예전에 이제 매독 치료약이 없었기 때문에 다 거의 사망하는 사건인데 터스키기 매독 연구는 아프리카계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터스키기 지역이 뭐 다른 데에서는 뭐 한 10명, 20명 이렇게 감염이라면 뭐 1000명당 인구 1000명당 10명, 20명대라고 하면 터스키기 지역은 1000명당 360명 정도의 감염률을 보여서 여기 지방이 이제 매독 감염자가 굉장히 많아서 그 중에서 아프리카 미국인들이니까 전부 다 흑인이죠. 흑인들을 상대로 치료가 아니라 관찰이에요. 연구의 목적은 관찰이에요. 매독 걸린 사람들을 어떤 형태로 해서 사망하게 되는지를 조사 관찰하는 연구여서 이 사람들은 치료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연구 대상자를 모집할 때 뭐 차비는 물론이고 감염병 걸렸을 때 뭐 비용을 지불해주고 사망했을 때 장례 비용까지 다 해준다라는 좀 유혹을 해서 대상자를 모집하게 됐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아프리카계지만 미국인이긴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라 징집될 수도 있죠. 징집되면은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 그 징집센터 가서 이 사람들 징집 못하게 했다라든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다른 병원 가서 치료약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페니실린이 개발돼서 매독 치료가 가능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약을 투약하면 매독으로 어떻게 죽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그 대상자들 주변에 이제 의원이나 이런데 함구를 시킨 거죠. 치료약 주지 마라. 라고 해서
대신에 뭐 이게 치료약이다라고 하고 준 게 뭐 비타민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준 거예요. 치료약이다라고 줬는데 그게 매독 치료와 전혀 상관없는 비타민에 이런 걸 줘서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1972년도에 이제 이 연구에 참여했던 박사가 공개하면서 73년도에 종식하게 된 그런 연구예요. 그래서 터스케이기 실험은 1932년부터 1973년에 72년도에 이제 폭로함과 동시에 이제 실험이 중단돼서 거의 40년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 보건국에서 주도해서 하던 연구예요. 그래서 Public Health Office, PHS, 미 보건국이 말기 매독 환자인 아프리카계 미국 남성 수백 명을 관찰만 했고 심지어 페니실린이 개발된 후에도 이 페니실린 복용하면 이때 당시에 막 신문 기사에도 뭐 매독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 뭐 이런 일간지들에 막 다 페니실린이 광고될 정도였는데도 약 투약하지 않은 거예요. 이 약이라고 하고선 주게 비타민들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잔인한 거죠. 어떻게 죽는지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다들 죽게 되는 거죠. 한 600여 명 정도인데 그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74명 정도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정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인들도 감염되죠. 그리고 그 아이들 임신한 경우에도 아이들도 다 사망하게 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 살아있는 터스키기 실험 어, 생존자들 백악관을 초청해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사과를 하기도 하고 했어요. 어, 그 시점에 과테말라 실험이 또 매독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연구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제3국을 찾아본 거예요. 제3국을 찾아보니까 제일 문제가 안 될 나라가 과테말라였어요. 그래서 미 보건국에서 실험을 주도한 거였고 제3국인 이 과테말라의 연구 실험 명목으로 427명의 수감자와 정신질환자들에게 매독균을 고의로 감염시킨 거예요. 여기는 이제 매독 연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터스키기 사건은 이제 매독에 감염된 사람들을 치료해 준다는 명목으로 연구 대상자를 모집해서 이 사람들을 치료 안 하고 관찰만 한 거죠. 어떻게 병이 진행되고 어떻게 결국엔 죽는지 연구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과테말라 실험은 미국 국민이 아니죠. 그래서 더 뭐 적극적으로 매독에 걸리지 않는 수감자들이기 때문에 매독에 걸린 여성을 교도소에 이제 들여보내서 성관계를 해서 매독에 걸리게끔 한 거죠. 정신질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매독균을 고의로 감염시켜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또 반응을 하고 하는지 관찰을 하는 거여서 이거는 고의로 매독균을 감염시키게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쟁점은 한 세 가지 쟁점을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논의해 보도록 할 텐데요. 무엇보다도 해악을 끼치지 말라는 기본적인 의료윤리 원칙. 여러분 의료윤리 시간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자비, 해악 금지 원칙이 기본 바탕이라고 했죠. 나 환자에게 내가 뭔가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그 환자가 더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난 처음부터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기본 근간이 되는 가장 그런 원칙들인데 이런 해악 끼치지 말라라는 해악 금지 원칙이 의료 규칙인데 미국 보건당국 PHS에서 어떻게 요거를 위반할 수 있었을까라는 게 쟁점 사항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저도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뭐 해약 금지 원칙이 아니더라도 이미 약도 개발돼 있는데 이 매독균이 어떻게 사람한테 치명적으로 반응이 돼서 그 사진들도 보면 되게 어 징그럽다고 해야 되나 되게 잔인하거든요. 팔 쪽 있는데 매독균이 인제 계속 번지면 거기 인제 썩고 막 그렇죠. 그런데도 치료 전혀 하지 않고 관찰만 해서 결국에 그 연구 대상자들은 죽을 때까지 보는 거예요. 2차 대전 징집되려고 하면은 징집 못하게도 하고 너무 적극적이지 않아요? 조직적이고. 해약 금지 원칙이 기본인데 미 보건당국에서 이런 의료윤리,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어떻게 이렇게 위반을 할 수 있을지라는 거를 한번 쟁점 사항으로 말씀을 드려 봤고요. 두 번째는 그들은 어째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냥 돈으로 유혹한 거죠. 여비 주고 병 치료해 준다라고 속이고 뭐 사망하게 되면 장례식 비용까지도 우리가 다 대겠다라고 이렇게 사탕 발린 말로 유혹을 해 가지고 근데 지금에서는 이제 이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그때는 못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여러분 해 보셨으면 해서 두 번째 쟁점 사항으로 봤고요. 그리고 미국 아주 부유한 선진국이죠. 부유한 선진국을 어떻게 약하고 가난한 나라에게 그 나라 국민을 희생시키라고 설득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국민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어 그 그 그게 납득이 되나? 어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뭐 쌀 부족이라든지 뭐 수출하는 게 우리나라에 일단 자국민이 어느 나라든지 우선하는 걸 좀 봤죠.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서 좀 남으면 그걸 인제 마스크도 다른 나라에 보내고 하겠다라는 행태를 많이 보여서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가 먼저 살아야 되나?' 어떻게 생각해요? 부유한 나라에서 약하고 가난한 나라 국민들 그러면은 화이자나 뭐 이런 데에서 그런 화이자라든지 뭐 이런 여러 제약 회사들은 대학교 주변에 연구소를 많이 세우거든요. 그런 게 인제 돈이 필요로 하는 젊은 건장한 대학생들이 연구 대상자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꼬시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든 미국이든 그런 큰 제약회사들 연구소들이 대학교 주변에 많이 있어요. 화이자는 당연히 그렇고요. 스탠퍼드 쪽에 있죠, 화이자는. 그래서 가난한 나라 국민들 우리나라 국민 아니니까 연구 개발돼서 우리 국민들이 '잘 사용하면 되지.'라고 하면 끝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 사람이 아닌 건가?' 네. 근데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는 아프리카 흑인이든 뭐 아시안이건 서양 사람이든 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존엄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도 이렇게 연구 대상자로 속여서 희생시켜서 그 결과물로 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혜택을 줘야지.'라는 생각을 근데 미국이 엄청난 기독교 국가잖아요. 지금 현재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어 놨던 이 토대가 그 선조들의 기독교 신앙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전 세계에 선교하고 그런 선교 제일 국가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다른 나라 우리나라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60 년대 말에서 70 년대 월남전 참전한 미국하고 우리나라밖에 베트남 전쟁 참전 국가가 없어요.
우리나라 우방 국가다 해서 한국이 우리나라 말고 미국, 베트남에 참전해줘라라고 해서 많은 원조를 받는 조건으로 젊은 대한민국 군인들이 가서 목숨을 많이 잃고 왔죠. 대신에 이제 그 군인들한테 월급이라든지 보급품 이런 것들을 다 미군 물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이제 직업군인이어서 직업군인은 무조건 단기 파병이라도 1년이라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셨어야 돼서 70년, 71년 이렇게 참전을 하셨었죠.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어떤 보급품 저희 아버지가 또 군수 보급품 담당이세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준다고 이제 본인한테 배정된 이런 그런 물품들을 한국으로 보내셨는데 그때 저희 누나들은 치즈를 처음 먹어보니까 깎아서 치즈 나오면 버리고 별사탕 같은 거 나오면 먹고 저희 어머님이 그게 너무 화가 나셨대요. 그래서 떠이트려가지고 저희 어머니 그 통조림 못하게 하고서는 옛날에 저희 동네 근처에 신촌에는 수입상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입상가 이제 그걸 파시면 이제 돈으로 바꾸시고 뭐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가 그 해에는 김장도 안 담그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전쟁터 나갔는데 어떻게 우리가 김장을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냐라고 해서 그 해에는 진짜 김장도 안 담궜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현충일이어서 대전 현충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비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예년보다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와서 되게 편하게 있다가 왔어요. 아니었으면은 저희가 6시에 출발했는데 대전 현충원 입구에서 한두 시간을 보내요. 거기 몇백 미터 이 길을 입구를 못 들어가서 특히나 한 3년 전인가 문재인 대통령 대전현충원 서울현충원 안 가시고 대전현충원 왔을 때 그때 완전 피크였죠. 완전 그 청와대에서 시큐리티 보안 이런 거 하면서 그때는 진짜 못 들어갔어요. 아예 그 입구에서 양쪽으로 사방이 차들이 엄청 나가지고 그때가 제일 차 막혔던 피크였죠. 네, 네. 요번에는 괜찮아서 편하게는 갔다 왔는데 그래요. 네, 다시 한번 죄송해요, 여러분. 집에서 왔으면은 안 늦었을 텐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비 미리 찍어봤을 때 36분은 그래도 안 막힐 때니까 그래도 1시간은 잡아야겠다는데 보니까 1시간 20분 어떤 거 1시간 40분 뭐야 어느 길인데 1시간 40분이야 보니까 막 완전 돌아가는 길 나오는데 유료 도로가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는 그쪽 서부간선도로 쪽은 진짜 너무 차가 막혀가지고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쪽 길로는 제가 또 처음 와보잖아요. 근데 여기가 부천이 오류동 바로 옆이더라고요. 저희 이제 누님 댁이 광명시였어 가지고 광명, 오류 이렇게는 잘 아는데 그래서 부천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오다 보니까 유한대학교도 있더라고요. 유한대학교 처음 봤어요.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그 앞길이 건물이랑 되게 이국적으로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길도 와볼 만하구나 했어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 큰 대형 교회들이 좀 많더라고요. 뭐 송영교회 뭐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톨릭 영향인가? 아니에요? 아니구나.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쟁점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해 봤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씩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첫 번째 쟁점 해악 금지 원칙,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 같은 이런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개인이 아니고 미 보건 당국에서 이걸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연구 대상자들에게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왜 안 했었는가라는 생각, 왜 안 했을까요? 연구 개발 목적을 위해서 숨겨서라도 속여서라도 연구 참여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부강국가에서 부강국가라고 하면 이제 어, 그런 경제 원조나 이런 걸 해주는 조건으로 과테말라 사건도 그렇거든요. 과테말라 이제 어, 형무소 여기 교도관들을 다 매수해서 정보를 빼낼 수 있게끔 연구 대상자로 재소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했던 건데 가난한 나라에게 그 나라 국민들을 이제 다 죽게 만드는 그런 희생을 시켜서라도 연구를 개발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이거 칸트주의자들에 의하면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다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나치 전범 이후로 뉘렌베르크 재판을 통해서 뉘렌베르크 강령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뉘렌베르크 강령은 10개 조항밖에 없거든요. 이 뉘렌베르크 재판이 인간 대상 연구에 아주 근간을 이루게 된 10개 조항인데 하나씩 보시면은 실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자발적인 동의가 절대 필수적이다. 이게 아주 인간 대상 연구의 기본 중에서 기본이에요. 와, 이거 시험 문제 낼게요. 네, 자발적인 동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거 무엇인지 고르시오. 네,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제가 문제 출제할 때 또 제가 제 영상 봐야 되겠네요. 제 메모를 안 해놔서 낸다고 하고선 또 안 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제가 낼게요. 체크를 해놔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저한테 문자 하나 주세요. 자발적인 동의. 이거 시험 문제 낼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실험은 다른 연구 방법, 수단에 의해서는 얻을 수 없는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유익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성질상 무작위로 행해지거나 불필요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두 번째 조항이고 세 번째는 실험은 그로 인해서 기대되는 결과가 당해 실험의 실행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동물 실험의 결과와 연구 대상이 되는 질병의 자연 발생사 및 기타 문제에 관한 지식에 근거해서 계획을 해야 된다. 동물 실험 결과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안정장치를 좀 더 만들자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실험을 할 때는 모든 불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치매를 피해야 한다라는 게 있고 5항이 사망 또는 불구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추측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험을 행할 수 없다.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B-29 폭격기가 이제 일본 본토 떨어졌을 때 미군 8명이거든요. 8명 다 장기도 다 분해되고 생체 실험을 하고 장기 다 빼갔죠. 8명 다 사망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범 재판을 했죠. 네. 그래서 실험을 하는 의료진도 그 대상이 되는 실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실험으로 인해서 감수해야 하는 위험 정도나 그로 인해서 해결되는 문제의 인도주의적 중요성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6항이고 7항이 상해, 불구, 사망의 어떠한 일말의 가능성으로부터 실험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준비와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여덟 번째도 이제 많이 기본을 이룬 거는 이제 두꺼운 글씨로 해놨는데요. 실험은 과학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하고 실험을 시행하고 이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실험의 모든 단계를 통해서 최고도의 기술과 주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9번째,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실험 대상자는 실험의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실험을 자유로이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건 지금도 되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근데 저도 몇 번 참여한 거죠? 내 연구소 처음에 3개월, 6개월, 5번 참여한 거죠. 한 3번째, 4번째 하니까 저도 또 가야 되나 이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2년 연구 프로젝트인데 제가 4번 했는데 안 한다고 하기가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여를 하긴 했는데 그래요. 자유로이 종료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4번 했는데 한 번만 더 해주시지 막 강압적으로 그러진 않았는데 하여튼 중간에 빠져나오기는 또 되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시팡이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과학자는 그에게 요구되는 선의, 고도의 기술 및 주의력으로 판단해 볼 때 실험의 계속이 실험 대상자에게 상해, 장애 또는 죽음을 야기하리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단계에서든지 실험을 중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데 아까 그 사항들 나치 생체 실험 당연히 다 죽었죠. 그리고 731 부대 실험은 생존자가 없다고 했죠. 나치는 유태인들 생존한 사람들이 증언하고 이래서 뭐 많이 우리한테도 알려지고 영화화됐는데 일본 731 부대는 일단 들어간 사람 100% 살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이 이제 패망함과 동시에 이시 중장이 모든 기록을 소각하고 다 태워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마루타들 아직 연구 실험 중이었더라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생존자가 없기 때문에 증언할 사람이 없죠. 부대원들만 입을 닫으면 진짜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도 제가 이 책 악마의 포식인데 이거에 같은 일본 사람이라고 해도 기자가 이제 냄새를 맡고 이 부대를 취재하려고 하면 이 사람도 사라져요. 다 죽어요. 이 부대와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면 외부에서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알려져도 다 암암리에 죽여서 없애는 그런 치밀함을 보였기 때문에 이 731 부대는 거의 소설같이 연재가 되다가 부대원들이 그걸 보면은 이거는 아닌데 이런 제보에서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도 관동군 방역본부 이 부대명도 다른 이름으로 썼더니 그 부대원이 이 다큐멘터리 작성하신 이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거 이름 틀렸다. 그리고 비슷한데 우리 부대원들이 읽으면 웃음거리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 사람은 계속 파헤치면은 제보를 해주겠다라고 이 기자 피일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설득을 해서 이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비밀 유지 이런 게 되게 철저한 것 같아요. 약속. 그 쓸데없는 거에 그렇게 약속을 잘 지켜요. 그래서 부대원들도 취재해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어봤을 때 이시중장은 일본하고 처음부터 협상을 했죠. 자료 넘겨주면 전범재판 다 면죄부를 줘라. 이러한 사실도 부대원들은 다 몰랐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선 다 면죄부 받았다는 걸 모르고 일본에 돌아왔을 때는 공무원으로도 근무하지 말고 내가 731 부대에 근무했다라는 것도 알리지 말라고 해서 군인연금이랑 이런 것도 다 수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들 다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가는 사람들이었는데 보니까 이시중장에 잘 살고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맞아 비밀 되게 친한 친구라도 자기 속마음 얘기 안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외형적으로는 좀 뭐 저도 유럽 처음 갔었을 때 제가 이탈리안인지 저먼인지 프렌치인지 구분을 못했듯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Chinese, Korean, Japanese 분간 잘 못하거든요. 제가 되게 기분이 나빴던 게 제가 아일랜드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살 때 중국 사람은 그렇게 저한테 중국어로 막 뭐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기분이 안 좋았던 얘기가 그때가 또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왜 그러지? 저는 왜 기분이 나빴을까요?' 그래서 말 거는 그 중국인이 입냄새가 되게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 사람이랑 좀 비슷해 보였나?' 그래요. 그런 식으로 유러피언들도 제가 어느 나라 내셔널리티인지 분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나 우리나 외형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성향은 엄청 틀린 것 같아요. 되게 일본 사람들 자기 비밀 막 잘 지키고 엄청 친한 친구도 자기 고민 같은 거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일본은 또 자살 또 많이 해서 죽어서 얘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나중에 이제 뒤통수 맞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과학자는 그에게 요구되는 언제든지 실험을 중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데 여러분은 그런 걸 참여 안 하죠? 뭐 제약회사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돼요. 돈이 뭐 아주 급해도 저도 이런 말을 여러분한테 하지만 저도 대학교 때 임상시험에 참여를 했거든요. 저는 A형 감염인가 B형 감염 그게 한 3 차까지 맞아야 되는데 그 예방 접종 비용이 되게 비싸요. 근데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무료 신약이 개발됐으니 그 B형 감염, A형 감염인가 그 A형 감염이었던 것 같아요. A형 감염 예방 접종을 3차 무료 다 해주겠다 해서 제가 참여했지 뭐예요. 그래 가지고 아니 그게 되게 1-20만 원대예요. 한 번 접종하는 게. 근데 3 회까지 맞았어야 되는데 20만 원씩 사면 60만 원이잖아요. 공짜로 신약이니까 뭐 이상이 있겠어 하고서는 이상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뻔해요. 그래서 겁도 없지. 그래서 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가 가지고 체열하고 인제 맞을 준비를 다 했죠. 그래서 임상에 인제 그때 처음 참여했는데 저는 다행히 A형 감염 항체가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예방 접종을 안 맞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임상 시험 참여는 했는데 저는 항체 있다고 하니까는 이 예방 접종은 안 맞고 왔는데 저도 그랬는데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돈도 필요하고 뭐 현혹을 하죠. 그러면은 임상에도 참여하고 그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화이자나 이런 데도 화이자 연구소 스탠퍼드 대학 가까운 데 스탠퍼드 안에 아마 연구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화이자뿐만 아니라 많은 제약 회사들이 대학 근처에들이 있어요. 건장한 젊은 사람들이 쉽게 임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영국 제약회사 같은 데에서도 대학 근처에 연구소를 해서 임상 참여자들을 모집하죠.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거에 참여하라고 하는지 막 지하철 광고 보면서도 서울대학교 뭐 어디 뭐 의과대학에서 임상 참여자를 연구 대상자를 모집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좀 있는 데면 뭐 권위적이고 체계적일 것 같지만 후유증은 뭐 어떻게 하려고 책임도 안 질 거면서 그래서 광고만 그렇게 해 놓는 거 보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건 나치의 생체 실험이라든지 일본 731 부대의 생체 실험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면서 진짜 이 책 보면서도 막 눈물도 흐르고 진짜 분개도 하고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인간을 와, 어? 연구 목적으로 이렇게 하루에 한 3-4곳씩 죽어 나갔다고 하거든요. 이 731 부대에서는. 근데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만 인간 생체 실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제약회사들 이 약효능 같은 거 통과받으려면 임상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 시점에서도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어서 이게 아주 옛날의 얘기가 아니고 나치나 731 부대 이야기도 1930년대, 40년대면 채 100년도 되지 않은 그런 시간이고 우리 의료기기라든지 의약품들이 어, 승인 허가를 받으려면 임상시험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들은 언제든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 수업 듣는 여러분들은 우리 하지 말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지? 우리나라보다 좀 못 사는 나라 연구 대상자를 모집해서 쟁점 3번이잖아요. 어떡해. 뭐,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생명윤리 학자들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례에서도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생명윤리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아니다. 정반대로 이런 인간 대상 연구는 더 심한 연구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요. 막 둘 사이에서 팽팽하게 논쟁이 오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저런 터스케이키 매독 연구라든지 앞으로는 뭐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인가요? 같은 생명윤리 학자 중에서도 아유 저런 것까지는 앞으로 안 일어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아니다. 비슷한 유사한 인간 대상 연구, 생체 실험 연구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제재를 가하고 생명윤리적으로 계속 감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는 이 후자 언제든지 인간 생체 연구가 가능하니 대비하고 어, 조사해야 된다라고 많이 그쪽 편에 많이 서서 이런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해서 제재 모델로 봤죠. 그 다음에 이제 뉴렌베르크 강령은 너무 한 단계 위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큰 것들을 해냈는데 이제 헬싱키 선언은 이제 10여 차례 이상 개정이 됐거든요. 네. 1964년도에 세계의사협회에서 헬싱키 선언 하고서는 계속 그 뒤에 뭐 2, 3년에 한 번씩 개정이 이루어져서 지금 10여 차례 이상 개정이 됐는데 이거는 연구 대상자의 생명이라든지 건강, 존엄성, 진실성, 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인간 대상으로 하는 의학 연구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과학 원리와 과학 지식에 입각해서 충분한 실험실 연구 자료와 적절한 동물 실험 자료에 기반해야 한다. 또한 실험 동물의 복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환경에 위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의학 연구는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의학 연구는 잘 계획된 연구 계획서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하고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 계획서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윤리위원회는 연구 수행 과정을 모니터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각 2차 병원급 이상에는 어, 의료윤리위원회하고 생명윤리위원회 이 두 개를 다 두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의료인 같은 의사나 간호사 뭐 이런 사람들도
위원으로 활동하지만 외부 위원들도 위원으로 구성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의료윤리위원회 상급종합병원 정관 같은 거는 제가 나중에 자료실에 하나 올려놔 드릴게요. 여기서 어떤 것들을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의결하는지 정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실 수 있게끔 보내드릴게요. 제가 어디 상급병원이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3땡땡이에요. 네. 빅3 병원 중에 하나죠. 네, 그래요. 모르는 사람은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이름 말 안 해서. 네, 일원동에 있긴 해요. 본사가 본 적이. 그래서 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법에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윤리위원회 두고 생명윤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의결 어떻게 하는 것까지 다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3주차 때 봤죠.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들 구성하는 것과 어떤 것들을 의결하는지. 근데 우리나라랑 이제 독일하고 크게 틀린 거는 우리나라는 그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해나가는데 독일은 기본적인 사항은 배아복지법에 다 법률로 명시해 놓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은 법률에 다 이미 명시되어 있어야지 그 의결하는 게 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회 과반수만 승인을 하면 의결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것 좀 말씀드렸죠. 위원 구성이 6대 7대 7로 돼 있어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손을 들어주면 의결이 되기도 하고 가결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문제점을 3주차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의학연구는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아까 뉴렌베르크 선 강령하고 비슷하죠. 뉴렌베르크 강령은 뉴렌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재판 결과 그거를 이제 강령으로 만든 게 뉴렌베르크 강령이에요. 그래서 판결문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거는 세계 의사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인간 대상 연구는 해야 되겠다라고 벌써 10여 차례 이상 개정이 된 내용들이어서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 대상자나 인구 집단에 대한 연구는 그 집단이 그 연구에 의해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상당하거나 이들의 건강상의 필요에 부합할 때 수행 가능하다. 저도 A형 간염 무료로 백신 접종해 준다니까 거기에 인상 참여한 거죠. 다른 사람이 혜택 받는 게 아니라 제가 혜택 받고자 해서 참여를 했던 거죠. 네. 그리고 모든 의학 연구는 사전에 연구 대상자가 얻을 이득과 위험을 충분히 판단한 다음에 수행되어야 한다. 근데 제가 그때 참여했었을 때 그 A형 간염병 그 백신이라고만 했지 신약이라고만 했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는 충분히 얘기를 사전에 공지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료로 이제 저는 백신 접종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참여를 한 그 이득만 거의 알고 갔지 위험은 잘 모르게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도 충분히 판단한 다음에 수행되어야 하고 이거는 힘든 것 같아요. 그 아직 이제 신약이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는 그 사람들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모든 임상시험은 연구 대상자 모집 이전에 공개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사는 사전에 위험을 충분하게 평가하고 이를 관리할 수 없을 때 인간 대상 연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드러난 위험이 잠재적 위험을 능가하거나 확실하게 긍정적인 이득이 증명되었을 때는 즉시 연구를 중단해야 되고
의학 연구는 그 객관적 중요성이 연구 대상자에게 미칠 위험과 부담을 능가할 때만 수행해야 된다. 그리고 의학 연구에 연구 대상자로 참여하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네, 자발적으로 참여는 할 수는 있죠. 그리고 연구 대상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주의가 취해져야 하며 연구가 연구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에 미칠 영향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익명 처리화하죠. 설문조사 설문에서도 근데 이름은 쓰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저 나이 생년월일 이름은 쓰고 시작하죠. 그래서 그 다음 저장하는 단계에서는 이름을 익명화하긴 하는데 원 자료를 한 다리만 역추적해서 보면은 누구 건지 알 수는 있게 돼 있죠.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그거는 연구자들도 조심해야 되는 사항이죠. 다른 연구자들 전혀 개인정보 볼 필요 없는 연구자인데 한 달에만 조사해서 조사해 보면 누구 건지 바로 알 수 있게끔 돼 있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주의 조치가 취해져야 되고 연구가 연구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에 미칠 영향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모든 잠재적인 연구 대상자는 연구의 목적, 방법, 연구비 출처, 잠재적인 이해상충, 연구자의 소속, 예상되는 이득과 잠재적인 위험, 불편, 그 밖의 모든 측면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황우석 박사 연구 때도 좋은 취지에 의해서 난자를 다 기증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법상으로도 금전적인 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대가는 지불했던 걸로 드러났죠. 황우석 박사 연구 때 난자 이제 채취해서 배아복제를 해서 체세포 배아복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난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불임 부부인 사람들, 시험관하게 한 사람들, 난자 호르몬 주사해서 난자 많이 채취해 놨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제 성공한 사람들 뭐 미즈메디 병원 이런 데 다 산부인과 병원이니까 이런 데서 이제 잉여 난자 같은 거 가지고 올 때 어느 정도 금전적인 혜택을 주면서 난자를 제공해 달라라고 했던 게 다 드러났죠. 우리 법상으로는 금전적 이득 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알고 보니 조사해 보니까 다 금전적인 혜택도 주고 이득을 줬더라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연구 대상자는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네. 아는데 철회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게 될 수가 있어서 네,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그래서 저도 항상 5번, 6번 이렇게 참여했었을 때 언제든지 연구 참여 철회하실 수도 있다라고 공지를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원 확인이 가능한 인체 유래물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연구에서는 의사는 그 수집, 분석, 보관, 재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어, 그래서 저도 임상 참여했었을 때 뇌융합 연구소에서 이게 어, 저는 그 연구 참여한 게 어, 소방관들 이제 많이 그 화재 현장에 투입돼서 사망 현장을 보다 보니까 트라우마, 외상성 스트레스증이 있기 때문에 일반군하고 이제 소방관군하고 대조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연구였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뭐 몇 년간 보관할지 아니면 연구 보관하고 다른 연구에도 유사한 소방관 트라우마 연구에도 사용해도 되는지 이런 거 동의를 다 개별적으로 다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좋은 취지로 소방관분들 직업군 중에서 가장 진짜 히어로 같은 분들이 소방관들인 것 같아요. 항상 전쟁 상황인 거잖아요. 화재라는 그거에 이제 진짜 불 속으로 어떻게 뛰어들어요. 항상 순직하시는 분들 보면
한 명이라도 더 생명을 구해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순직하시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살아서 왔더라도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취지로 연구하는 거여서 저는 연구, 보존, 다른 연구에도 사용해도 된다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수집 분석 보관 재사용에 대한 동의 같은 것들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는 게 헬싱키 선언에서 나온 거고, 연구 참여 동의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의사는 잠재적 연구 대상자가 의사에게 의존해서 부적절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이런 경우 동의는 독립된 자격 있는 자에 획득해야 된다.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연구 대상자에 대해서는 합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된다. 정신병동에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연구 대상자로 무작위로 추출해서 할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경우, 그리고 어린아이라든지 이런 아이들 피해 보지 않게끔 합법적인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동의를 할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은 없으나 연구 참여에 찬성할 수 있는 연구 대상자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대리인으로부터 동의와 함께 이를 획득해야 되고, 저자와 편집자, 발행인은 연구 결과의 출판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인간 대상 연구를 통해서 결과가 만들어진 건 뭐 책으로 만들거나 뭐 논문으로 실리겠죠. 이런 연구 결과 출판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2009년에 석사학위 논문을 썼을 때만 해도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해서 뭐 제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연구는 그 베큐로니온 브로마이드라는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그 주사를 일반 병동에서 주사를 해서, 이거는 마취약이에요. 베큐로니온 브로마이드는 마취약인데 마취가 되면 심장도 마취가 되죠. 근데 심장이랑 이런 호흡은 뇌의 연수에서 자동적으로 하는 건데 얘도 마취가 되는 상황이어서 베큐로니온 브로마이드는 수술실에서 인공호흡 장치나 산소, 옥시즌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오도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초임 간호사가 아니라 수간호사예요. 수간호사분이 다 알죠. 이거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다 산소나 인공호흡 장치가 있는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이게 왜 일반 병실에 오도가 내려졌지? 라고 하면서 의심은 했지만 주사를 했죠. 근데 주사하면 이게 인공호흡 장치 다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심장 정지 상태에 온 거죠. 이렇게 5분 이상 지속이 돼서 이분은 28살 젊은 건장한 남자 환자분이신데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분은 사망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죄죠. 간호사분 본인이 직접 주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형법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 책임 원칙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간호사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됐고, 주치 오던 이름 내려졌던 주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고, 교수급까지는 안 가고 그 주치가 또 다른 주치 이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기소되고 그랬던 사항에 대해서 이 책임은 원래 누구한테 있는 것인가라는 게 제 석사학위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수직적 의료번호, 마취과 의사, 그 주치, 그리고 실제 오더를 내렸던 정형외과 전공의, 그리고 그 입력했던 주치 선생님 이름 아이디 가지고 인턴이 입력했던 거거든요. 이 사람, 그리고 해당 담당 교수, 간호사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 뭐 의사, 전공의,
그 법률가들, 일반인들 이렇게 해서 한 30명씩 그룹해서 한 120명한테 이제 누가 가장 책임이 있는 것 같냐라고 물어본 것 중에 법조인들은 이제 교수가 최종 책임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일반인들 뭐 이런 사람들은 또 간호사가 또 책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2009년이었다고 했잖아요. 2009년도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제가 설문지 뿌려서 걷어서 그 결과를 논문화하면 되는데 이제 밥사기 논문 쓸 때는 2021년이에요. 10년 정도가 지난 거죠. 이때는 IRB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인간 대상으로 뭐 연구를 진행해서 얘를 뭐 등재지 논문이라든지 등재 후보지 학위 논문에 쓰려고 하면 그 기관 IRB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2015년 이후에 이때는 인간 대상 연구를 진행해서 이걸 논문화하려고 하면은 그 기관 IRB 승인을 받아야지 쓸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서 이게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해서 좀 더 IRB 이 심의를 거쳐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구나라는 게 이 윤리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보니까는 딱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벨몬트 보고서는 터스키기 그 연구 부정, 매독, 치료 안 하고 비타민 주고선 치료하기라고 속여가지고 매독, 이 이제 사람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국엔 죽게 만드는지 관찰하는 보고서였잖아요. 그래서 이 벨몬트 보고서에 그 이후로 이제 벨몬트 보고서가 만들어졌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파트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의료와 의료 그리고 연구 이런 걸 구분을 했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기본 윤리 원칙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선행, 정의에 대한 개념을 이 벨몬트 보고서에서 만들었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응용 부분으로 충분한 정보에 대한 동의라든지 그 임상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이라든지 위험이라든지 이득 평가, 연구 대상자 선정에 대한 내용들을 벨몬트 보고서에서 처음 만들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이런 연구 부정 사건들이 나와야지 뭐 이런 보고서도 나오고 뭐 강령도 나오고 이러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뭐 채팅을 계속 준 학생들이 있네요. 마이크 늦게 출석한 거는 메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 회의 나가게 하면 마이크가 또 시끄러웠나 본데 강의할 때는 전혀 몰라가지고 마이크 소리가 따로 나왔으면 제가 미리 들어가서 껐을 텐데 확인을 못했네요. 네. 그래서 1교시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죠? 변환하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12시 10분까지 쉬고 2교시 수업 시작할게요. 네.